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명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이쪽이에요. 맨 첫째 아니겠죠. 자,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눠서 보세요. 개체와 종족. 다시 말하면 개체군입니다. 자, 생명현상을 구분할 때는요, 개체 유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기 하나예요. 생명체 하나를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생명현상하고 종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명현상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거기 보시면 개체 유지적인 거라고 특성이 뭐뭐 있느냐?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뭘로 유지되어 있다? 세포. 커다랗게 보는 거예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커다란 책을 이렇게 소제목을 좀 보세요. 무엇을 한다? 물질이다. 물질 대사를 한다. 개체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반응을 한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간단하다. 그 다음에 그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성 유지죠? 그리고 발생과 생장. 이게 개체 유지를 하기 위한 생명 현상입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종족 유지. 다시 말해서 개체군 유지를 위한 건 뭘까요? 적응과 진화. 요거 마지막이고, 그 전. 유전과 뭐 있어요? 생식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생식을 하는 이유, 그로 인한 유전. 그 다음 세대를 거듭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그 구조가 변하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공부를 꼭 정리하고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걸 공부하러 들어가면 딴 거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탁 잘라놓고 공부하는 건 좀 약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서 요렇게 정리를 하고 저기에 살을 붙여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세포 구조를 배울 텐데, 여러분,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오버하시면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도 막 설명해 주셔요. 학교에서 한 사람 손들어요. 아,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러면 요 정도로, 자, 봅니다. 세포로 구성이 된다는 말은, 얘들은 우리가 세포를 뭐라고 부른다?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 우리는 판단을 한다. 이 정도? 그래서 세포 자체가 원핵세포도 있고 진핵세포도 있는데 그만큼 커다랗게 뭐 얘기를 안 해줬다면 이 정도만 한번 알아볼까요? 이 말고를 좀 알아보세요. 세포는 세포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분열이 되든 체세포 분열로 분열하든 생식세포 분열로 분열하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포가 세포로 분열된다는 말고. 알겠어요? 뭐 당연한 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문구가 있으면 인지를 하는 게 좋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올 게 거의 없고 두 번째요.
자, 물질 대사가 여러분 몇 단원이냐? 바로 이거 뒷단원이야. 2단원. 알았냐? 물질 대사가. 알았어?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말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누가 따라오는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열이 따라온다. 알았니? 그게 뭐라고? 에너지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있으면 무슨 대사가 따라다닌다? 에너지 대사가 따라온다. 그럼 우리는 에너지 대사 그러면 쉽게 두 가지야. 발열이냐? 흡열. 알았니?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생명에서는 물질 대사라고 불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거기에는 세포 호흡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합성도 들어가는 거지. 또 하나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이때 하나 치고 들어가야지. 얘들아, 바이러스가 중요한 거 알지? 니들? 바이러스 시험에 100% 나온다. 바이러스가 무생물인 이유가 뭐냐? 적어요. 뭐가 없다? 효소가 없다. 그럼 뭐를 못한다? 물질 대사를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해야 돼. 활물기생. 알겠지?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얘기해. 그런데 무생물일 수 있는 조건이 자꾸 적어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요런 말들이 있지만 이렇게 좀 연계돼서 공부를 하세요. 바이러스는 이렇지 못하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에너지 대사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열출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 출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 작용으로만 얘를 딱 구분해요. 첫 번째 무슨 작용이 있습니까? 동화작용. 동화.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자량이 좀 적은 저분자가 어디로 가는 거다? 고분자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동화라고 합니다. 자, 고분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덩어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너지도 어떨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들어간다? 열. 흡열. 그래서 흡열이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흡열. 그럼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고분자가 높아집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 등가 원리, 이거, 그걸 좀 물리학이고요. 그냥 이거.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저분자보다는 고분자가 에너지가 높다는 뜻인데, 얼마큼 높다? 흡열된 에너지만큼 높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적인 표현을 쓴다면, 에너지 플러스 저분자가 뭐가 돼야 돼요? 같아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성립해야 돼요. 에너지적으로 저분자가 낮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광합성, 다음 단백질 합성.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통과에 있어요. 그래서 예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단백질 합성하는 게 뭐라고 배웠어? 아미노산.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생명 중심 원리. 다시 말해서 핵 속에서 뭐를 일으킨 다음에 전사를 일으킨 다음에 라이보솜에 가서 뭐를 한다?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기억나요? 그게 RNA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잖아. 이게 단백질 합성 과정이에요. 이때도 에너지는 필요하다. 흡열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이때 이 가로축이 뭐냐? 이겁니다.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는 화학 반응식.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딱 치고 화살표를 그리자 이렇게. 그죠?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야, 진행 방향이라는 얘기고요. 세로축은 에너지의 준이에요. 에너지의 준. 반응물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분자거든요. 얘가 누구로 가면서? 고분자로 가면서 요게 에너지 준이거든요. 요게 에너지 준. 알았어요? 준이가 지금 보니까 얘는 어떻게 했더라? 상승했다. 그만큼 상승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얘가 커지면서 들어온 거다. 에너지가.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흡열.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건 얘거든요. 광합성. 이산화탄소는 무기물과 H2O라는 물이 뭐를 해서 요렇게 반응을 해서 요렇게 반응을 해서 누굴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죠. 개수는 요렇게 맞춰주시고. 그러면 이것 또한 뭐냐고요? 아, 여기가 CO2하고 H2O. 여기에 포도당이 있구나. 그리고 산소도 이쯤에 있는 에너지야. 아시겠어요? 네. 중요한 건 이때 누가 관여한다고요? 열. 효소가 관여한다.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걸 무슨 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 경계가 무너졌는데 이건 무기물이라고 해요. 이건 뭐라고 부르고요? 유기물이라. 얘는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요 정도만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흡열인데 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고요? 빛이 들어요. 빛이. 그래도 아시겠어요? 어차피 에너지는 순환되는 거니까. 그래서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가장 정의가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이게 동화적입니다. 알겠죠? 네. 다음요. 쌤, 저희 꼭 틀어주시면 안 돼요? 예, 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화작용. 얘는 반대인데요. 고분자가 누구로 가는 거예요? 저분자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저분자 덩어리, 조그만 것들이 에너지가 낮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오죠. 물론 이 과정에 누가 관여한다? 효소. 효소가 관여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여기서 직접 들어. 맞고 죽어라. 뜨거워서 익힌 터다. 자, 저런 과정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식이에요. 결국 고분자라는 물질의 에너지 준위는, 그러니까 여기 가면서 저분자로 가면서 저분자는 요만큼, 요 에너지만큼의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요 발열인데 요 에너지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아래로. 그래서 이런 예로 뭐가 있습니까? 세포 호흡이죠. 자, 이 세포 호흡 과정은 광합성 과정이 뭐예요? 반대 과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식으로 보여줄 때는 이것도 역시 이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겠죠. 이 방향이 반응의 진행 방향이다. 그렇다면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H2로 나올 때 6, 6을 써주고 이 표시를 해요. 이 방향에 줘요. 그렇게 되면 이 세로축 에너지 준위적으로 본다면 포도당의 에너지 준위, 물론 여기에는 O2도 있죠. 이것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갈 때 결국 누구만큼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지? 네. 근데 저때 뭐가 또 관여한다고요? 효소. 효소가 관여한다는 말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돌았잖아요. 그래도 한 번. 뭐 안 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과정은 좀 알아야 될 게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녹말이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엿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말이야. 알겠어?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소화. 여기를 소화라고 한다. 소화는 이화야, 동화야? 이화. 잘리잖아. 동화. 이화. 이화. 동화. 동화. AI가 동화. 화학 시간에 어떤 학생 때문에 참 많이 웃었는데, 그죠? 매 시간마다 특이한 애들이 있어서 참 수업이 재밌어요. 동화. 고맙습니다. 동화. 밥 먹으면 추워요? 동화. 밥 먹으면 춥냐고. 아, 네. 지금 먹고는 추웠어요? 추워요. 그래서 저거 튼 거예요? 네. 몸이 이상하고. 여러분, 저거 이화 과정이죠? 아니. 다시요. 어떤 효소가 필요해요, 여기? 아밀레이스. 여기는요? 아밀레이스. 소화도 이화입니다. 열이 나오죠? 밥 먹으면 따뜻해야 됩니다. 추우면 병에 걸린 거예요. 잘 보세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H2로 바꾼 이거 뭐라고 불러요? 불에 지금 불렀잖아. 저기서 뭐라고 썼어요? 세포고. 맞아요. 얘들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얘는 체내에서 일어나죠. 얘는 체외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단원에 소칭 2단원에 기관과 기관계를 배우거든. 근데 소화계에 해당되는 그 기관을 통하는 그 길 있죠, 길.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는 그 길. 거긴 다 몸 밖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 효소가 관여합니다. 저기처럼. 하지만 발열 반응 맞는데요. 이와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ATP를 생성하지 않는 거죠. 쟤들은. 하지만 발열 반응 맞죠? 얘는 ATP를 뭐 한다? 생성합니다. 이런 차이예요. 둘 다 효소 관여합니다. 쟤도 분명히 효소 관여하고 얘도 효소 관여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수능 위주로 문제를 냈겠지만 지금은 선생님들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재미있게. 그래서 저렇게 연계된 과정을 좀 많이 익히고 가세요. 기출문제하면 답답하지 말고. 물론 기출문제는 내가 준 것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수능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서. 알겠어?
그러니까 주는 대로 열심히 푸시고요. 지금 이런 내용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좀 인지 좀 해놓으세요. 알았어요? 네. 오케이, 바리. 자, 이제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미 우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왔거든요, 사실. 지난 시간에. 뭐를 하고 왔습니까? 우리는 외부 환경 변화를 뭐라고 한다? 자극이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 변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개체들은 신경계나 호르몬계를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에 규칙이 하나 있죠. 우리 몸에 뭐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항상성.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명체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거라도 행동을 한다는 거는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완화시키려는, 그래서 뭐 추워지면 따뜻하게 하고 혈당이 떨어지면 높게 하고 뭐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근데 가끔 니들이 보면 이 식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틀려요. 동물들은 니들이 동물이니까 자체가 금방 이해하거든. 예를 들어 보자. 식물이 빛이 있는 쪽으로 휜다. 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 그지? 그런 걸 굴광성이라고 부른다. 순이 있잖아, 햇순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옥신이라는 생장 호르몬이야. 이거 식물의 생장 호르몬이 햇빛을 싫어해, 얘가. 햇빛을 싫어해서 반대 방향 쪽으로 옥신이 모여.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는 팍 생겨하고 여기는 생겨하고. 어떻게 돼? 쉬어져. 마치 빛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럼 결국은 외부 환경 변화의 행동을 보인 거 아니야? 소희 졸려? 졸려? 삐졌다. 왜요? 이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굴광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굴지성이라고 중력을 따라가는 뿌리의 특성, 이런 것들이 모두 뭐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주성? 니네 지렁이가 햇빛을 비추면 좋아해, 도망가? 도망가요. 그래, 그런 게 동물의 주성이야. 쟤네가 햇빛을 피해서 땅속으로 도망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환경에 대한. 알겠어? 네. 자, 네 번째. 항상성 유지가 있어. 항상성 유지. 알겠어? 항상성.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항상성은 많으면 3개. 하나 더 있다 그러면 4개까지 가거든. 어떤 거냐면 체온, 혈당량, 삼투압. 이건 빅3야, 무조건. 자, 여기서 체온 조절은 알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혈당은 뭘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전체 0.1%가 포도당이어야 돼. 알았어? 그 다음 마지막 삼투압. 알겠어요?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 얘도 일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거 오줌을 많이 먹고, 이런 거예요.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 있으면 혈중 칼슘이온 농도까지도 나옵니다. 그것들을 조절하는 게 누구냐?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자,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호르몬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모두 작용한다. 여러분 신경계 뭐 배웠어? 중추신경계 배웠고, 그 다음 말초 배웠죠. 척추는 뼈입니다. 석수. 다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나뉘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모두 무슨 뉴런이 분포했죠? 의연유런. 그렇죠. 잘했어요. 끝을 흐리는 거 저 아주 좋은 거예요. 연합 뉴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초는 시작과 끝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구심성 뉴런이 누굽니까? 그렇죠. 감각 뉴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저 친구랑 놀라면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달해 주는 게 뭐죠? 운동 뉴런. 이게 말초 신경계였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신경계들은 우리 몸에 퍼져서 얼굴에 있는 신경, 몸에 척수신경, 12쌍, 31쌍 이런 식으로 쫙 퍼져서 자기 쌍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보여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혈당,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은 급격히 변하면 생명체가 위험합니다. 급격히 변합니다. 그에 적응할 시간이 있어서 최소 신경계보다는 좀 지속 시간이 깁니다. 그래야 한 2, 30분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서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능을 한다. 알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관여하는 거.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짧은 순간, 얘는 지속적인 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얘들이 뭐 체온이나 아니면 혈당량 조절이나 삼투압 조절, 그 다음에 pH 조절. 각 기관마다, 소화기관마다 pH가 달라야 되거든요. 저런 것들이 바로 항상성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네. 참고로 우리가 배웠던 거 연습해보자. 니네 심장 박동 속도와 호흡 속도는 누가 조절하지? 뇌 중에? 두 자. 그렇죠. 승골. 네. 승골입니다, 여러분. 승골은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심장 박동 속도와 호흡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혈중 pH. 혈중 pH.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흡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보세요. 운동을 할 때 아닐까요?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세포호흡이 격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조직세포에서 발생하는 CO2양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혈액 속으로 운반될 때 pH가 떨어집니다. 아, 여기서 pH 떨어진다니까 뭐 6, 3 아닙니다, 여러분. 혈중 pH는 보통적이 7.6이에요. 염기성이라는 얘기죠. 그게 떨어지면 7.4 내지 3. 알았니? 그걸 숨골이 캐치를 해요. 캐치를 해서 아, 심장박동 속도를 증가시키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호흡 속도까지 빨라져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외부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몸의 환경까지도 모든 애들은, 기관들은 그걸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모두 관여한다. 자, 두 번째, 발생과 생략. 다섯 번째. 아, 요거를 가장 많이 친구들이 물어봐. 발생은 뭐고 생략은 뭐냐? 공통점을 먼저 얘기할까? 둘 다 체세포 분열이야. 둘 다 체세포 분열이야. 그런데 발생은 조금 다른 체세포 분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발생은 말이다. 이렇게. 이거 모든 생명체가 맞는 건데 얘가 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아거든. 사람으로 따지면 수정란이 태아가 되는 것이 저게 발생 과정인데 불완전한 개체가 완전한 개체로 간다고 봅니다. 얘는 어떤 거라고? 불완전한 애야. 근데 얘는 완전한 개체. 이런 식인 거죠. 불완전한 개체가 완전한 개체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수정란에서 올챙이가 되는 과정,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생. 자, 수정란이 개구리 아래겠죠?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장은 뭐냐면요,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둘의 공통, 아까 그랬죠. 공통점 뭐냐? 체세포 분열이고 세포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될까? 좀 약간 오버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세포 주기를 보잖아. 세포 주기를 보면요, 봐요. 이게 이제 G1기라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얘가 G2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S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기, 분열기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생장은요, 자, 출발할 때 이게 G1기면 요 정도는 S기고 요 정도가 G2기라 M기는 되게 작아요. 이게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런데 G1기, G2기가 거의 생략하다시피 짧고 이거 복제기거든. 복제만 주구장창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수정란이 자, 처음에는 이렇게 2개로 나뉘고 두 번째는 이렇게 4개로 나뉘고 이럴 때 이 면적이 줄잖아요. 원래 여러분 분열이라는 건 이런 세포가 이런 딸 세포 2개로 나뉘는 거잖아. 크기 변하지 않고. 근데 크기가 자꾸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란은 원래 굉장히 큰 개체야. 눈에 보여.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햇빛 찌는데 먼지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130 마이크로미터 크기거든. 걔가 정상세포 크기로 가는 과정이 뭐라고? 발생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고 우리는 생장은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이 쩍을 찍는 게 핵이거든. 핵 주위가 세포 질인데 그 세포 질의 양도 많아져야 되잖아. 핵만 있으면 뭐 하냐고. 미토콘드리아, 라이보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많아지는 게 이런 식이에요. G1, G2.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략하고 세포 크기만 막 자르는 게 이게 누구라고? 발생이다. 모든 생명체는 발생 과정이 있어요. 인간도 있죠. 아마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뭐 여성의 생식기간 해가지고 포배기 상태에서 착상을 하고, 알았어요? 상식이, 포배기 이런 걸 통해서 순환과 상담부에서 수정이 되어서 막 이런 게 배우잖아요. 그게 다 발생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야, 죽순이 자라는 건 생장이 많지. 대나무 죽순, 새싹. 석순이 자라는 건 뭐냐? 석회동굴에? 발색. 아이고, 참. 석회동굴 돌멩이가 생물이냐? 석회동굴 동물. 아,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건 팀전 반응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같은 석순, 적순이라고 순자 들어간다고 다 같은 생명현상은 아니고.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라고 해? 발색. 어떤 적 측면이라고? 개체 유지. 그래, 이게 개체 유지적 측면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건 뭘까? 이제 개체군, 종족 유지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나온 게 생식과 유전이야. 생식과 유전. 먼저 생식,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생식이라는 과정이 자손을 남기는 거잖아. 암수 개체가 자손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과 닮은 개체를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야. 그렇다면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 굳이 암수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 아, 분열법 같은 거. 그게 이제 무성생식이거든. 무성생식으로 나온 애들도 있고, 고등생물들은 유성생식이라는 걸 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은 간단해.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한 게 유성생식이야. 좀 더 복잡하게 암수, 정자난자가 나뉘고 이런 것들. 알았어요? 근데 무성생식은 자기랑 똑같은 애를 분열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이 생식인 거지, 걔들. 알았어요? 다만 좋은 점 뭐지? 개체가 두 개씩 늘어나. 하나가 분열해서 두 개씩. 알겠어요? 개체수 증가예요. 그래서 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요 정도만 좀 알고 있고, 생식은 무슨 분열이다? 생식 세포 분열이야. 근데 너희들 공교롭게도 이건 안 빠져나갔어.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좀 얘 때문에 힘들 거야. 자, 두 번째 유전입니다. 유전이란 말을 니들 다윈이 누군지 알아? 다윈 누구야? 다윗 그 사람. 그것도 사람이겠죠. 몬숭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 다윈이 뭐 주장한 사람이지? 유전자. 아하. DNA. 저 조용히. 제 목소리 안 들어가게 조용히. 아니야, 조용히 해봐. 야, 종의 기원이라는 거 알아? 못 들어봤어? 종의 기원? 자연 선택설이라고 들어봤어? 통합과학 시간에? 그 얘기한 사람이잖아, 다윈. 갈라파고스 군도 메세. 그 사람 시대에는 이게 없었어요, 유전이란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개체 변이가 계속해서 진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거기서 이제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 개체 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개체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 기린으로 예를 들어 놨잖아. 거기에 목이 짧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긴 애가 살아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개체 변이거든. 아니야. 긴 애가 교배를 하잖아. 그럼 또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나와.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말을 쓰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야. 근데 그건 그 뒤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완두콩 가지고. 그 사람이 유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강아지 새끼 보면 이놈 봐라, 이거 아빠 누군지 알겠다. 금방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유전이고요. 이거 뭐 생명인 엄마. 이거 뭐 유전 가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너희들은 유전이 빠져나갔으니까. 알겠어요? 그 엄마가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이 생명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그 아들의 생명 유전자는 무조건 엄마가 준 거예요. X형 색채로 유전되기 때문에 아빠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Y로 오기 때문에 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적응과 진화. 얘도 참 왈가불가 애들끼리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적응은 어디서 배웠어? 또 역시 통과 시간에 배웠어. 개체들이 적응을 하잖아. 여우가 적응을 해봐. 그 적도 지방에서 적응한 여우가 뭐야? 사막 여우지. 온대 지방은 우리나라에 살았던 붉은 여우. 극지방은 뭐야? 북극 여우. 덩치가 제일 커요. 그들은 같은 종족일까 아닐까? 그리고요, 환경이 달라서 적응을 하게 되면 개체군이 달라진다. 이게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에요. 무슨 말이냐? 멧새의 무리가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의 멧새 무리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날아왔을 거다. 근데 그들이 각자의 섬에 뿌려져서 살다 보니 지각 변동으로 섬이 멀어진다고. 그럼 왕래가 적어지지. 그럼 그쪽에 맞게 얘들이 부리가 발달을 했고, 벌레를 먹는 애들은 뾰족했고, 씨앗을 먹는 애들은 뭉툭하고, 이런 식으로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지?
거기 유전까지 들어갔으면 완벽했을 거야. 근데 이제 개체변이 쪽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었는데 적응은 그런 거야. 어디 한 군데 어느 환경에 도착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에 맞춰 사는 거. 진화는 뭐냐? 오랜 기간 동안이 지나서 아예 그 모습이나 흔적만 남아있는 것들이야. 뭔가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고래 같은 애들이 바로 진화라고 볼 수 있어. 앞다리가 지느러미로 바뀌고 이런 거. 그럼 간단한 말이 뭐냐? 봐라. 적응은 짧은 기간. 여기서 짧다고 그래갖고 뭐 하루 이틀 이게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수백 년. 그 다음에 진화는 수천 년, 수만 년. 알겠어요? 짧은 기간, 오랜 기간.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해. 적응은 개체의 형질 변화, 이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형질이라는 게 뭐냐? 사막여우 뭐가 특징이야? 귀가 넓었잖아. 북극여우는 귀가 짧고 덩치가 크고 소리 많이 났잖아. 그런 것들이 형질 변화고, 진화는 얘는 그 유전자 변화. 유전자가 변화돼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질문. 흰색 나방, 검은 나방,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주변이 공업화가 되면 암화가 시작됐지. 그래서 검은 나방들이 살아났고 오히려 흰 나방들이 거의 개체수가 줄거든. 이거 진화야, 적응이야? 적응.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적응이라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형질, 그래서 검은 나방의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 알겠어? 근데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하는 거, 이건 진화란 말이야. 오랫동안 세월이 거치면서 막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공간이 넓어지고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증발해 나는 이파리를 줄이는 거지, 면적을. 그래서 가시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RNA하고 DNA 바이러스 두 종류가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묻는단 말이다, 아니? 그래서 요 정도 바이러스 구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고 다리를 이렇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자, 저 바이러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안쪽에 있는 핵산이야. 그러니까 안쪽에 핵산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무슨 바이러스일까? DNA. 맞아. 이중가닥이니까. 맞지? 그리고 이것은 DNA인데 얘는 무엇이다? 단백질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DNA하고 단백질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누구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알아둬. 그러니까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명심할 건 세포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핵산은 다시 DNA와 RNA로 나눌 수 있으니까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얘네가 그림을 한 번은 봤을걸? 둥그란 구형. 그리고 뭐 도돌도돌 뭐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누구 바이러스냐 이게? RNA.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니들 봤던 거. 그러니까 화를 내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뭐 DNA, RNA 뭐 누가 먼저냐?
라고 할지 모르는데 사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니네들 명심해라. DNA가 있으면 RNA는 반드시 있는 거다. 왜? 우리 생명 중심 원리 배웠지? DNA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걸 전사하고 번역했어? RNA. 그래서 DNA가 있으면 무조건 RNA 있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DNA가 있으면 RNA 있는 거야. 알겠냐? 바이러스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명심해야 돼. 그럼 바이러스도 그럼 DNA가 있으면 RNA 반드시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DNA는 효소가 없어. 우리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효소가 필요하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DNA만 있고 RNA만 있어. 이해하냐?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거 좀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얘들의 크기. 아이고, 몇 밖에 안 나와. 세균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얘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정도야. 그래서 니네 TMV,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 그 담배잎에 있는 바이러스인데 얘를 곱게 갈아갖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킨 후에 그 액체를 발랐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바이러스, 병이 옮더라. 결국 뭐지? 세균보다도 바이러스는 작기 때문에 실례로 임산부인 산모가 뭐 세균 감염을 받잖아. 그럼 아이는 안 받아. 이 태반을 통과를 못 하거든. 근데 엄마가 만약에 감기에 걸리지, 아이도 바이러스는 통과한다고, 태반을. 그 정도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아. 자, 바이러스의 특징 한번 보자. 특징. 기본적인 특징이야.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이 있거든. 일단 생물적인 특징은 핵산이 있다. 그럼 뭐가 가능할까? 유전이 가능해. 그 유전을 하게 될 때 뭐까지 따라온다? 돌연변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라 했지? DNA, RNA. RNA 바이러스가. 누가 더 단순하냐? DNA보다 RNA가 단순하지. 쟤들이 금방 변해. 단순해서. 실제로 3개월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해. 인간은 현재 의학 기술로는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잖아? 그럼 이게 6, 7개월이거든. 결국 걔들은 3개월 뒤로 변신하는데 인간이 어떤 수로 잡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코로나 때도 그 북유럽 있잖아?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쪽은 그냥 났어. 바이러스 뭐 경제 통제하고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 걔들은 그냥 일상생활. 감기랑 똑같다. 이래가지고. 치료제가 없다라고 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 알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고, 무생물은 예가 없어. 효소가 없으니까 뭘 못하냐? 물질 대사를 못해.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효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활물기생이라고. 효소가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대장균이야. 대장균. 알겠어? 그러니까 대장균에 들어가서 얘들이 나오는 거, 사실 이런 걸 분열이라고 하잖아. 활물기생하는데 안에서 바이러스의 수가 증가하잖아. 활물기생하니까 그걸 분열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증식이다. 단어에도 굉장히 중요하대. 증식이다. 분열이 아니다.
얘들은 분열을 못해. 왜? 효소가 없으니까 스스로.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안에서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건 당연히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그 물질 대사를 그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질 대사가 아니라 종속적 물질 대사가 거기에 있는 효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니들 종속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야. 우리가 먹이를 먹어야만 사는 생물이 종속 영양생물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먹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얘도 마찬가지야. 효소가 있어야 물질 대사를 한다고. 그래서 종속적 물질 대사라는 말을 써. 알았어? 무슨 표현인지? 그 표현 좀 잘 알아두자. 자, 결론은 그거다, 얘들아. 바이러스는 세포냐, 아니냐? 아니다. 바이러스는 분열을 하냐, 안 하냐? 해요. 안 한다고. 증식이라고. 조심하라고. 두 개만 조심해. 알겠지? 알겠지? 자, 니네 거기 화성탐사가 있을 거야. 봐봐, 잠깐만. 페이지 10쪽 맨 아래. 10쪽 맨 아래. 자, 이게 여러분 이 실험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야. 10쪽의 맨 아래에 거기 써있지. 화성탐사에 대한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화성탐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물이 있다라면 물질 대사라는 걸 하겠다라는 가정하에 한 실험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무슨 대사가 따라온다고 그랬어? 에너지 대사가 따라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 온도를 잴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온도를 측정에 너무 예민하니까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물질, 그러니까 방사능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처음에 실험은 뭐냐? 밑에서 열을 가했지, 위에 빛을 줬지, 에너지를 투입시키는 거야. 흡연. 무슨 과정을 알아보겠다? 동화를 알아보는 거야. 동화. 알겠냐? 동화 과정을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산화탄소 기체라든가 아니면 뭐 물, 수분을 넣어줬을 때 사실 수분을 넣진 않고 CO2만 넣어준 이유는 이런 걸 이렇게 해요.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산소 발생, 아니 물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조화를 이루는 건 복잡하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CO2만 집어 넣었더니 가열을 해주면 얘들이 합성을 한다라면 고분자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방사능 계측기로 봤더니 계측수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그럼 뭐야? 14짜리 CO2가 사라지지 않은 거야. 그럼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은 거죠. 혹은 뭐를 하지 않은 거야? 동화 자체를 하지 않은 거지. 알겠니?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뭐냐? 이제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야.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어주는 거지. 고분자 물질이죠. 얘를 넣어줬으면 분명히 그 방사능 계측기에 기체가 잡히면 되는 거야. 14짜리 CO2. 안 됐다 이거죠. 생물이 없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마지막 그림은 뭐냐? 여기 기체 분석기라고 써있잖아, 오른쪽에. 뭐를 측정한 걸까? 만약에 얘가 14짜리 고분자 영양소를 들어갔을 때 이화를 한다면 기체 조성비가 바뀔 거 아니겠냐. 예를 들어 CO2가 늘어난다든지 O2가 준다든지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화성에는 생물이 없다. 알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보자. 가나다를 동화와 이화로 구분해봐. 누가 동화야? 가나다 중에. 동화작용. 네? 누가 동화야? 그거죠, 이거. 동화. 그래서 가가 동화죠? 그럼 이화는? 다. 나다죠, 나다. 네. 이화는. 알았어요? 네. 그 정도 구분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숙제 꼭 하시고요. 여기 문제 풀이해서 어려운 건 없었겠죠?
그죠? 그닥 어려운 건 없을 것이고. 19쪽에 여러분, 선생님이 말한 거 잘 보세요. 19쪽. 자, 18쪽과 19쪽에서 오늘 배웠던 핵심을 좀 찝어가자. 거기 18쪽의 11번은 저렇게 그림을 똑같은 크기로 보여주지만 너희들은 바이러스가 작다라고 알아요. 알겠지? 바이러스가 세포보다는 어떻다고? 작다.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핵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 뭐냐? 효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은 그 그림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 애들이 다 이런 유형이거든요. 걔들이 진화한 애가 얘예요. 됐죠? 그 다음 12번으로 잠깐 가봅니다. 독감하고 아메바가 있어요,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메바는 단세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체고 하나는 무생물인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니은 디귿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니은의 교집합 부분에는 누가 들어간다? 핵산이 있다가 들어간다. 알겠지? 기억은 뭐냐? 얘는 디귿은 효소가 있다고 기억은 없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그죠? 그래서 기억,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한다. 이건 기억이죠. 효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디귿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생물만 가능한 거거든요. 다음,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여러분, 아메바가 단세포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 통과 시간에 그거 배우죠. 스트로마톨라이트 들어봤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에디아카르 동물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예요. 알았어요? 근데 에디아카르 동물군은 뭐예요? 다세포입니다. 걔들. 물론 걔들 절대 화석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생명체 덩어리로 뭉쳐있는 유기체 덩어리예요. 걔들이 사체 덩어리고. 아셨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메바는 지금 디귿처럼 여러 개의 세포인 다세포 생물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고. 다음. 저기 19쪽에 하고 가보세요. 19쪽에 와서 2번이나 3번. 자, 특히 4번은 크기 문제예요. 크기 문제. 알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바이러스의 특징. 알죠? 그거만 알면 그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어요. 근데 2번과 3번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갖다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A에서 C 자체가 다람쥐, 박테리오파지, 집신벌레 이런 식으로 순서 없이 나타냈거든. 우린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다람쥐가 다세포인 건 알지? 네. 그치? 그러면 박테리오파지는 바로 바이러스 뜻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에 해당되겠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특징 기억에서 디귿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니들이 옆에서 써놓자는 거지. 단백질이 있다, 모두 있잖아. 여러분, 바이러스도 있어요, 단백질은. 알죠? 모두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3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니은디귿은 X가 하나씩은 존재하잖아. 그래서 기억이 단백질이 있다라는 거죠. 조직과 기관을 갖는다. 다세포가 이런 거잖아. 누구니? 다람쥐죠. 다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아닌 것만 찾으면 되죠. 바이러스예요. 이게 바이러스. 그래서 X가 2개 있는 디귿은 절대 이과적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조직과 기관을 갖는다는 누구에 해당되느냐? 다람쥐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이 여기에 해당되고,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건 바이러스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니은의 B는 당연히 동그라미다. A도 C도 동그라미, A도 다 동그라미라면 결국 모든 동그라미가 닫혀있는 A가 다람쥐가 되는 거야. 라지. 그 다음에
C가 박테리오 파제가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오른쪽에 박스로 특징이 나온다면 거기다 적어. 뭐냐? 단백질이 있다? 그럼 모두. 다음에 조직과 기관을 한다? 다람쥐. 마지막에 얘는 한다는 다람쥐 집신벌. 이렇게만 써놓고 찾으면 돼. 아시겠습니까? 다음 3번 보자. 자, 생물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인데요. A씨가 갖는 특징이 개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A는, G는 누구냐? 바이러스, 사람, 휴머노이드. 뭐냐 이거? AI.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무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생물. 알겠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보면 나오겠지만 로봇 까마귀가 엄청 나왔었어요. 로봇 까마귀. 그때 한참 유행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특징적인 것을 무생물로 출현을 시킵니다. 자, 특징. 자극에 반응한다. 여러분들, 자극에 반응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건 바이러스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해요. 사람은? 해요. 다 환경에 적응한다. 휴머노이드 적응해? 아니요. 그럼 사람은? 해요. 바이러스는? 해요. 그 다음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둘 다 갖고 있잖아. 휴머노이드 빼고. 그러면 여기서 3, 2, 1이라는데 3, 2, 1 여기서 잘 들어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보는 게 중에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이거 생물이잖아. 그잖아.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아니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환경에 적응을 한다, 안 한다? 이건 돌연변이가 환경에 적응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건 둘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실질적으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이잖아. 휴머노이드는 없잖아. 바이러스하고 사람은 있잖아. 그럼 B가 누구란 얘기야?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어.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어. 바이러스야. A는 사람이야. C가 휴머노이드라는 거죠. 이렇게 개수 잡아요. 그럼 맞는 게 없잖아요. 기억력. B는 바이러스잖아. 네. 문제는 여러분, 바이러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시스템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하잖아. AI가. 맞죠? 이건 둘이 겹치는 과정이 되죠. 시스템을 신호를 넣고 시그널을 주고,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봐요. 뭐 이렇게 리모컨이나 이런 거 하면 나한테 오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자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로봇과마귀 이런 거에서, 여러분,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생물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을,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없다고, 없으면 생물이 아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식을 못하면 생물이 아닙니까? 그건 뭔 얘기냐면, 할머니는 생식이 끝났잖아요. 무생물이에요. 그런 거라니까. 결론은 뭐냐면, 생물은 이러이러한 공통적 특징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없으면 무생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분명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하니까 AI 기술을 찾자고 이런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정답이겠다. C는 물질 대사를 통해, 여러분, 전기를 흡수해서, 휴머노이드 전기도 배터리를 움직이잖아요. 뭔가를 돌린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물질 대사는 누가 관여해야 돼요? 효소요. 동화와 이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통해 움직이는 거지, 자신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장 가봅시다.
그 다음 장을 가져. 여러분 20쪽의 내용 있죠? 생명과학의 특성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말해줬으면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들어가세요. 여지껏 여기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알겠어요? 뭐 그냥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어떤 학문으로 생명과학은 분야가 넓어졌는데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세포학이고 분자생물학이고 유전학이고 이런 것들 아셨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준 프린트만 딱 보고 시험 보기 전날 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입니다. 자, 생물체, 동물. 그러니까 식물, 동물이 모두 갖고 있는 시스템의 구성 단계. 얘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바로 생태계까지 이어지죠. 맞아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그걸 배웠잖아요. 그지?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만 놓고 본다면 출발이 세포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조직이고요. 이것들이 모이는 기관, 그 다음에 개체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이상에서 가면 이런 개체들이 모여있는 애가 누구예요? 개체군이고요. 당연히 개체군은 종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고요. 이것들이 뭉치면 종과 종, 군집이죠. 여기에 비식물적 뇌까지 합쳐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범주가 생태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뭐라고 불렀어 아까?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한 성향의 세포가 모인 게 바로 뭐다? 조직이다. 니들 병원 가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냐? 그냥 형태, 기능이 유사한 세포의 모임, 이 정도로 정의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직이라 말하면 기관의 한 축에 담당한, 그래서 뭐야? 간 조직, 위 조직, 이렇게 조직 검사한 데 가지고 핀을 넣어서 세포를 뽑아내서 검사하는 경우 있잖아. 걔들이 다른 그 주변의 유사 조직들하고 전혀 다른 특징을 가졌다? 그 뭐라고 특징을 해요? 암세포라고 합니다. 알았냐? 암세포 같은 거는 그 유사한 조직 단체하고 괴리된 애들이잖아. 근데 실제로 암세포들은 혈액을 따라 움직이다가 어딘가에 멈추잖아? 그럼 지가 스스로 혈관을 끌어내서 연결해가지고 그 피로 영양분을 삼아서 번식을 해. 그리고 걔들은 정상세포들처럼 수평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직 분열을 해.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 밖으로. 알겠어요? 어떤 조직과 조직의 수평 분열이 이게 정상적인 분열인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커서.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암이라고 알아? 피부암? 들어봤어? 피부암에 걸리면 흉터처럼 생겨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옆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와, 밖으로. 툭 튀어나온다니까? 그거 보험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 수술하잖아요. 성형에 들어가요, 성형. 그 의료보험도 안 돼요. 지랄 같은 암이죠. 조직이라는 건 그래서 형태 기능이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조직이 모이고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예로 시험에 잘 나온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화기관이라는 소화기관 뭐가 있을까요? 위가 있다고 써보자. 위. 그럼 위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외분비샘이 존재합니다. 이 외분비샘에서 뭐가 분비될 거냐면 뭐 위액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세포, 부세포 착 두 개로 나뉘는데 염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뮤신도 나와요. 이건 뭐냐? 다 서로 다른 조직으로 연결이 군집이 돼 있다는 서로 뭉쳐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화액이 분비될 때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펩신이 나오다가 주세포를 다 소화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펩신 노겐의 형태로 내보내고 염산을 내보내서 걔가 펩신을 활성화시켜요. 그럼 그것들이 막 요동치고 있는 동안에 위벽은 작살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뮤신이 나와서 보호를 합니다. 뭐냐? 시간 타임이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딱 먹는 순간 벌써 느끼면서 뮤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뮤신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려요, 속이. 그게 이제 위궤양.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관이라는 건 특정 형태나 뭐를 갖는다? 기능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은 어떤 기능을 가져요? 여러분 간 내가 왜 그러겠지? 해독. 술? 술의 해독. 그다음 정화. 다 그쪽이야. 청소. 그다음에 뭐도 있냐? 야, 간은 제일 중요한 거, 니들한테 연관되는 게 쓸개즙 생성이에요. 이거는 효소는 아니지만 무슨 영양소를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포도당. 잘하네. 지방. 알겠죠? 지방의 유화작용을 도와줘요. 지방의 유화가 뭔 뜻일까요? 여기서 막혔네요. 물하고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럼 우리는 그걸 경계면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경계면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섞이게.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중성세제 같은 것들이 계면왔습니다. 물하고 기름기 때 같은 걸 다 섞이게 해줘서 옷감에서 떼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때 내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 너네 마요네즈 만들 때 흰자하고 물하고 섞잖아. 그거 잘 섞이게 하는데 뭐 넣는 줄 알아? 레몬즙. 노른자를 노른자가 계면활성 역할을 하거든요. 잘 섞이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간은 쓸개즙 생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무엇을 해독하냐는 거죠. 술. 알코올. 암모니아예요. 아니. 암모니아를 해독해서 뭐를 만든다? 요소를 합성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아요. 응? 알코올도 해독하고 맞아요. 알코올을 분해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만든 다음에 아세트산으로 분비돼서 몸밖으로 이거 좋은 건데 우리가 배우는 영역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알았으니까 요소 합성 되게 잘 나오죠. 알코올 분해는 좀 나중에 화학이 잘 나와요. 다시요. 여러분 쓸개즙 생성하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독한다? 암모니아를 해독한다. 요소를 합성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설 기관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그림 보이죠? 이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거 힘주고 들어오면 할 말 없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다뤄줬는지만 알아두세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커다랗게 다룬다면요, 소화계 있죠. 소화계 계통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이파리 계통 쪽으로만 나와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세포가 있고 상피 이게 겉껍데기 조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으로 위가 나왔죠. 그리고 기관계로서 소화계가 떴죠. 여러분 여기에 한몫하는 애가 누구냐? 간입니다, 여러분. 자, 위, 소장, 대장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거기에 포함시키세요. 간, 이자, 항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계통을 통해서 나온 음식물은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배출물이지. 알겠어요? 다시요. 소화기에 포함되는 기관이 누구 있다고? 간.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어요? 이자. 이자.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통과하는 물질은 배설물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했죠? 배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구마 알죠? 고구마 뭔지? 이 고구마가 그냥 뭐라고? 배출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조직과 조직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직계에서 뭘 봤느냐? 여러분들 잎의 단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잎의 단면이 어디 나오냐고 통과 시간에 나와요. 통합과학 시간에. 어디서 나오느냐? 빛에 따라서 식물 두께가 두껍다 얇다 양엽식물 음엽식물 그 그림으로 단면도로 거기 보시면 그 조직계가 이제 기본 조직계라고 하거든요. 표피 조직과 책상 조직과 울타리 조직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통과 시간에 본 내용들만 선생님들 중에 만약에 수능을 대표로 하신다면 이 정도는 봐주면 도움이 되겠다 해도 나올 수 싶은데 나머지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 오버하시면 막 유기죽 이런 것도 나오고 혈관 조직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관측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예?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두 단원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요 여러분 이 단원은 제가 조금 여기는 여러분들 15교육과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뽑더라도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잠깐만요. 문제를 몇 개 좀 다뤄보고 끝납시다. 페이지 28쪽으로 와봐요. 28쪽에 9번. 이게 가장 무난한 유형이에요. 이쪽에서. 9번 문제를 보시면 개체 기관 세포 조직 기관계를 무작위로 써놨다 그랬어요. 그럼 A는 무조건 세포죠. 그죠? 네. 그것들이 뭉친 C가 조직이에요. C가 조직. 그죠? 이런 걸 상피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직이 모인 게 기관, 위. 그것들이 모인 게 소화계, D. 마지막 E가 개체가 되는 거라 여기서 기억, B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은 조직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글씨로 써서 형체와 기능이 유사한 모임의 조직. 그러니까 저렇게 문구를 잘 외우세요. 그 다음 니은 C는 식물의 구성 단계에는 없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식물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잘 봅니다. 세포 조직 조직계. 그 다음에 여기에 조직계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조직계 얘기해요. 기본 조직계 그리고 기관 개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가서 뭘 말한다? 기관계로 그 다음에 개체로 가죠. 그러니까 동물에는 있는데 식물에는 없다든가 식물에는 있는데 동물에 없는 저 조직계와 기관계를 잘 구분해 놓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를 주면 거기 있는 걸 풀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것만 합시다. 1학기는 우리가 어디서 수업을 할 때 열심히 싸워야 되냐면 자국과 전달이에요. 거기에요. 흥분의 전도. 알겠습니까? 거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나머지는 그다. 어렵지 않다. 알겠냐?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 32쪽.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